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미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 인사로 참여한 건데 장관들과 함께 민관 합동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미 상호관세 25% 부과를 목전에 두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한화 김동관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의 구원투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정 회장의 합류로 우리 협상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 여파로 기대 이하의 실적을 얻은 현대차로선 이번 협상에 명운이 달렸습니다. 일본과 유럽보다 낮거나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자동차 관세를 얻어야만 미국에서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반도체 관세를 앞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테슬라에 대규모 반도체 납품을 따낸 만큼 340억 달러 규모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 이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출기업 총수들까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동맹 제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재련소 건설을 검토 중인 세계 비철금속 1위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 도착한 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과 합류해 바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첫 협상을 벌였습니다.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과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에게 당당히 협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파견된 최고위 당국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투톱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 주요 인사를 만나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언을 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망을 통해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의 당당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어려운 협의인 건 알지만 5,200만 국민의 대표로 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란 겁니다.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인 조선 분야 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또한 협의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랄지 2차 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미는 정부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문제는 개별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이뤄진 거란 건데 민관 투트랙 협상 내용은 공유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의 민감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하며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수사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는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동맹국 국민의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압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세미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실명 위험이 있다는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소환 불응 후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수감 뒤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진 상황이라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특검의 소환과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눈은 실명 위기라며 병원에서 받은 진료 의견서를 구치소에 제출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보와 검사를 현장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수용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실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었던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를 택한 김건희 특검에선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제 서울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과 함께 디지털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YTN에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사실과 무관한 한동훈 등의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했다는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정비하는 이 정부 내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이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 성장 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인데 이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영 방송 인사권까지 법으로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할 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는데 그 전선을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법안 5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며 의원 80%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뭐부터 올릴지를 두고는 계속 주사위를 굴리고 있습니다. 최대 24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만큼 7월 국회에선 쟁점 법안 가운데 딱 한 개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 산재 사고를 언급하는 등 관심이 큰 노란봉투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 순서도 전략이고 마지막까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개혁 민생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7월 국회는 다음 달 5일 끝나는데 국회의장이 3일 전에만 공고하면 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부터 당장, 민주당은 다음 달 21일쯤 8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전국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야 전략 싸움은 막바지까지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재지 본사와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이후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의 한솔재지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6일 신탄진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신입사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차원으로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전점거 같은 자료 확보 이런 걸로 나오신 걸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숨진 노동자는 입사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폐종일을 옮기던 중 기계 아래층으로 연결된 개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이지만 회사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 새벽 기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도록 회사 측이 사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압수수색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위반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 추락 방지 장치 설치 여부와 투입구 개방 경고 장치 작동 여부 등도 점검했습니다. 노동 현장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으로 조립식 구조물을 쌓던 중 구조물을 고정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노동 현장 사망 사고에 노동당국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한 승객이 기내에서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로 인해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 때문인데 해당 항공편 출발이 19시간 반 정도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5시 42분 승객 277명을 태우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여객기가 이륙한 지 불과 2시간 반 만에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앉으신 분이 창가 쪽에 앉았는데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떨어뜨린 게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승무원들이 이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서치 뒤졌대요.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현지 호텔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이스탄불 공항으로 돌아와 승객들을 내려준 뒤 점검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정 시각보다 19시간 30분 지연 출발하게 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사람도 이제 급한 일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았고 항의를 좀 하셨다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기내 배터리 과열 화재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프랑스 항공사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지 못하자 기술을 돌려 출발지로 되돌아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전에서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직전 A씨는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해상에 규모 8.8의 강력한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주변 해안 지역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이 쓰나미는 태평양 건너 멀리 하와이를 지나 미국 본토 서부까지 도달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환자가 누운 침대, 조명, 모든 집기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도 의료진은 온몸으로 환자와 장비를 지탱하며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갑니다. 강력한 지진에 병원 건물 전체가 흔들렸지만 수술이 마무리돼 환자는 무사합니다. 캄차카 주지사는 의료진의 용기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난 강진은 이처럼 건물을 흔들고 뒤따른 해일은 해안 지역을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최대 5m 높이 쓰나미가 덮친 사할린의 항구 도시.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해안선이 사라지고 항구와 건물 등이 속절없이 물에 잠기거나 물건이 떠내려갑니다. 정박해 있던 선박들도 휩쓸려 나갔습니다. 대지진 발생 약 6시간 뒤 쓰나미는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4,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에도 들이닥쳐 대피령이 내려지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This is about 3 feet, okay? But a wave of water, that means it can move cars, it will throw fences around. If it hits, it can dislodge trees. That's why you just can't be out there. The impact is at great speed. 쓰나미는 하와이도 지나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이미 다다랐고 태평양 연안 중남미 나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20세기 이후 6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를 한 건데, 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왜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를 아예 인정 안 하는 이제 그런 입장과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저 일절 응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특검이 어차피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이렇게 이제 특검 수사를 보고 있는 듯하고, 정해놓고 하는 수사에 나가서 진술을 한다 한들 오히려 더 불리해지기만 하지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하에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거든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인 상황에서 다른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응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만약에 이제 발부가 되면 검사하고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온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시도는 하겠지만 사실 그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그러면은 교도관들이 안내로 들어가서 직접 수용자를 끌어온다? 그건 불가능하고, 교도관들이 협조를 받아 교도관들이 끌고 나와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4-5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팔다리를 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도 특검이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다만 시도는 하겠죠. 그래서 시도했지만 수용자, 특히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또 특검 브리핑 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있을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검에 다 아마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 사법적 다툼은 내가 법정에서 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특검 수사는 내가 여론전으로 어떻게든 버텨내서 그 윤 어게인이라는 지지층이 아직도 실체가 있는 만큼 거기 이제 그쪽 진영을 조금 더 공고화해야 되겠다. 아마 이 두 가지 셈법이 있는 것 같아서 특검은 시도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건 아마 시도했다 다시 돌아와서 아마 브리핑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이제 좀 의견이 다릅니다. 강제 구인이 가능한가, 물리력 동원이 가능하냐, 여기서 좀 갈리는데, 2명의 민주당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법상 자해를 한다든지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와라, 덩치가 보통 커야지 말이죠.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불끈 들어가지고 끌고 온다라는 것은 가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의원 다 이제 율사 출신이고, 특히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의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했으니까요.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강제로 어떻게 특검 사무실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출석 안 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어쨌든 특검은 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이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마치 본인이 여전히 법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쨌든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혀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정권의 지지층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요즘에 그 일반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하면 강제로 구인하기보다는 그냥 골석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강제구인 과정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잘 안 하는 편인데 게다가 지금 구인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때문에 특검이 이제 시도하고 설득은 하되 무리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또 증거에 기초해서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그 수용실 밖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데 그걸 물리력으로 진압해서 밖으로 내온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두 분 의견이 좀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도는 하되 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내일은 의혹의 핵심이죠.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데 수사망이 좀 더 상당히 이제 좁혀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단계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자택 압수수색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회관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의원이 이제 제가 보기에 특검도 여기에 대해서 큰 무슨 어떤 뭐 증거를 확보한다기보다는 수사의 마무리 수순에서 아마 이제 한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PC를 압수수색하면서 왜 한동훈을 검색하죠? 한동훈 사실 여기 아무 관련 그래서 준항고를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원에 빨리 판단을 기대한다는데 저는 이준석 그 지금 대표에게 과연 이게 그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아니 당시 대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표가 뭐 최종 공천권자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공천권자가 무슨 업무방해를 했다는 건지 저는 그게 그 실무를 업무인데 그 실무를 담당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업무라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재가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게 방해죄가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어쨌든 제3석이지만 개혁신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정치 보복 혹은 탄압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허점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준항고를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다툼을 예고하는 그런 것처럼 특검이 어쨌든 수사 자체가 예외성 보충성에 의해서 정밀하게 타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전방위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준석 의원도 이걸 빌미로 아마 역공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에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그런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인정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이미 뭐 검찰 수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것이 있는데 특검에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른 진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뭐 알려지기로는 뭐 우리가 이제 녹음 자료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게 사실이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하겠다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고 중간에 이제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던 내용까지도 본인이 다 진술을 한 상황이어서 장제원 전 의원도 이제 비서실장도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요. 그건 이제 윤상현 의원의 진술에 따른 거고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게 아니죠. 아마 명태균 씨가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검도 어쨌든 검찰 수사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마 명태균 씨를 다시 한번 부른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명태균 씨한테 적용된 그 혐의가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이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뇌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자기 항변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라는 것이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이 수사의 그 시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앞서 이제 이준석 의원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그 한동훈 검색을 한 걸 두고 이게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특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해서 준항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준항고라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영장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준항고가 이준석 의원 측이 뜻하는 대로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압수수색의 일종의 항의 의미로서 준항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재보궐선거 당시에 윤석열 공천에 개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범 적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2024년 총선 당시에 명태균 씨 등등을 통한 공천 개입의 참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에요. 네. 때문에 그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 차원에서 검색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준항고의 대상이 될 만큼 2024년도 예, 그렇게 무슨 지난해. 뭐 검찰이 특검이 영장이 없는 혐의까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검색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내일 이제 명태균 씨 조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국민의힘 오늘 이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 이제 돌입을 한 건데 7명의 주자가 지금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찬탄 대 반탄 구도가 지금 확실히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혁신과 쇄신을 통한 전대, 그래서 뭐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건너가기 위한 그런 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7명이 이제 지금 여기 등록해서 아마 이제 예선에 대한 컷은 이제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으로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결혼은 최종 결선에 가면은 이제 당원 80과 여론조사 20의 이제 구조로서 최종 후보를 선택하게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결국에 이번에 전선이라는 거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를 두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혁신과 쇄신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에는 이제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요구가 표집되는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봤을 때 뭐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와 당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상이한 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인데 결국에는 80대 20으로 되기 때문에 4명. 뭐 저는 제가 굳이 추론한다 그러면은 뭐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뭐 조경태, 안철수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구도 또한 4강 구조가 이제 2대2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8대2 구조라면은 결국에는 저는 김문수, 이제 장동혁 조는 아니지만 그쪽 세력에게 어쨌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그 다시 시계를 되돌린다면은 5월 달에 보여줬던 그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때 쌍권 지도부와 몰아치기를 통해서 이거 후보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당원 투표라는 집단지성이 그걸 되돌려놨는데 그것이 이번에 조금 어떻게 발휘될지 제가 마지막 한번 기대해 볼 것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걸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4명을 추리는데 그 정도의 인원으로 추려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쎄 그 4분의 이름이 제일 많이 회자된 게 사실이고 또 출마 선언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앞서서 했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또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은 의외로 주진우 의원이 당원들 여론에서는 일정한 지지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하나 이제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당을 혁신할 거냐 이런 후보들 간의 차별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찬탄이냐 반탄이냐. 심지어는 이제 전환길 씨에 의해서 후보들이 줄을 서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게 그 내란 그 탄핵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정당의 전당대회 모습인가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지지층들조차도 이번 전당대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당대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간에 8월 22일 날 뚜껑은 열릴 거고 누군가 당대표가 선출은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해 있는 이런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불신이나 또 지지율 하락이나 정치적 그 사면초가 상태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금 전대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 한가운데 바로 전한길 씨가 있죠. 그 전한길 씨가 이 당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겠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응하겠다라고 했고 네.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후보는 거부를 했습니다. 네. 어떤 면접을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이른바 이제 뭐 본인이 뭐 공관위원장입니까? 본인이 뭐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누가 누구를 면접 본다는 겁니까?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과도한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예. 아니면 공동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한 명씩 출연시켜서 이제 질문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아니면은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뭐 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제가 보기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한동훈 세력 추출할 거냐 말 거냐, 뭐 전환길의 탈당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묻겠죠. 근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표가 급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강에 올라갔을 때는 8대2 구조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겐 40만 구독자가 있고 내가 10만 당원도 입당시켰다. 사실관계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0만 구독자 수가 확인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75만에서 80만 정도 이제 책임 당원들이 이제 유추가 되는데 예. 거기에 10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 사실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이른바 김문수,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전한길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안에 동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의원은 약간 추격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네. 김문수 후보는 약간 더 우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여유를 짐짓 부리면서 나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동일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 좀 지도부가 의연하게 전한길 씨 문제 이슈를 좀 대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한쪽은 급하게 따라가는 모습, 또 한쪽은 이걸 절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번 그 전선 형성, 그러니까 그 전대 전선 형성을 매우 지금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극우 간별사다 이렇게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한길 씨가 친한파 출당할 건지도 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윤 대통령 지지하면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그 전한길 씨의 요구 사항이 주문 사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얘기했다가 예.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겠다. 더 나아가서 친한계를 당에서 내보낼 건지 여부도 묻겠다. 결국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당대표 후보들을 줄 세워서 지금 국민의힘을 다시 윤 어게인당으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께서 무슨 네. 생각으로 저 전한길 씨의 면접에 응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분이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묻겠다를 공개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전한길 씨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게 답변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가뜩이나 개엄 내란당 이미지에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전한길처럼 대놓고서 이 계엄을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과 네. 호흡을 맞춘다, 당대표 후보들이. 그러면 과연 이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예. 조경태 후보나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답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아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보이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 네. 마땅히 어쨌든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한길 씨와 같은 강성 유튜버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는 상황에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분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리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10시 45분에 베선트 미국 장관하고 통상협의를 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원래 7월 31일 잡혀 있었죠. 8월 1일부터 한미 상호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고 바로 직전 저녁 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벼랑 끝 협상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10시 45분에 미국 베센트 장관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종 협의에 나선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거기까지 했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2일, 사흘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내일부터는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가중치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제 이제 3차 TV 토론도 있었는데 이 주제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거의 같은 의견들이 이제 보통 보였고 현재 당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거죠? 뭐 지금까지 진행된 경선 결과를 보면 그렇죠. 원래는 이제 순회 경선을 예정하고 있었고 각 권역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수해 때문에 그걸 8월 2일로 다 미룬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해 전에 충청권, 영남권 두 군데 개표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청래 의원이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조금 번 데다가 그 이후에 뭐 강선우 후보자 사퇴 등등의 과정에서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박찬대 후보는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대의원 표심 같은 데서 좀 앞서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그 경선의 진행 추이로 보면 오히려 그 경선의 뭐랄까요 구도랄까요 프레임이랄까 이것도 박찬대 후보가 애초에는 뭐 통합 포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다가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니까 정청래 후보의 그 기조로 확 들어왔거든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때 여전히 객관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벤세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10시 45분 미국 재무부에서 만나서 막판 무역 협상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의는 2+2 협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하고 미국 측에서의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당초 지난 25일 개최하려던 2+2 협의가 수년이 됐었죠. 그게 이제 내일 열리게 되고 내일 우리 시각 밤 10시 45분에 열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전당대회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으면은 대의원은 조금 뭐 박찬대 후보가 의원들의 이제 표심에서 조금 이제 더 얻는 것 같고 뭐 원내대표도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정청래 후보는 당심을 좀 앞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막판 지금 이렇게 그 정청래 후보가 박 후보 대의원 이제 표의 가중치를 얘기하면서 권리당원의 17표나 되니까 이거 좀 말하자면 이제 비슷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수렴해야 되는 아니냐 얘기를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직표 동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태요. 그러니까 본인은 권리당원 지금 남은 표가 제가 알기로 111만 명 가운데 90만 표가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선 본인이 이제 좀 우세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의원표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보기에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대의원표만 좀 견제하면은 본인이 당대표 되는데 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마지막 이제 부상한 변수인 대의원표에 대해서 조금 견제구를 날리면서 본인이 이제 권리당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위를 갖고 있고 의원님들이 좀 조직표 동원할 수 있는 그 대의원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라 아마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추격하는 지금 박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급하겠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류는 이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던 박 후보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좀 그러니까 추격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전부 제명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디더라도 박 후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의원이라든가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까지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저렇게 혼재돼 버리니까
저렇게 선명성 경쟁에서 혼재돼 버리면 더 강한 사람이 돋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류는 이류가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캠페인 전략이 조금 좀 꼬인 것이 아닌가, 조금 조급증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청하고 영남권에서 이제 확실히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진 것 같긴 한데 박찬대 후보가 어쨌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제 밀리고 있고 대의원 표심으로 이제 좀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막판 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에서 차이가 박찬대 후보 측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두 군데 개표를 하고 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 네.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 더블 스코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당혹했던 그런 게 역력하고 예. 물론 이제 지금 그 충청 영남권 당원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호남하고 수도권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추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심이나 당원들의 의견 분포는 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심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가 확실히 앞서 있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내란 세력을 척결할 거냐.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입장을 정청래 의원이 일관되게 예. 표명을 해왔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찬대 의원이 초기에 그 표방했던 뭐 포용 통합 이런 스탠스를 다 없애버리고 더 강한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의 차별성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축적해온 어떤 이미지나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단기간에 박찬대 의원이 더 선명한 사람으로 부각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의원 표심을 박찬대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얻더라도 대세를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두 후보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어느 대선 후보들보다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의 이제 지금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물밑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조국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고민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면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었죠. 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약간 요즘 이제 여권의 기류를 보면서 네. 8.15를 목표한 게 아니라 아마 뭐 그 설 특사 정도로 생각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8.15라고 해봐야 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뭐 2, 3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면을 한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 과정들 고민정 의원까지 얘기하는 뭐 친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여론의 환기를 시켜놔야지 아마 내년 이제 그런 설 특사라든가 이제 뭐 3.1절까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지금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한다는 거는 법의 정의라든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국민법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네. 여야의 형평성 또 아무리 취임 첫 해 특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생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인 특사로 간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또 네. 지지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아무래도 대통령 특사와 관련된 이제 논란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식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 이제 형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특별 사면이 일종의 특혜처럼 보일 것에 대한 우려를 할 것 같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8월 15일이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8월 10일 날, 15일 날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 이번에 8월 15일에는 아예 특별 사면 없이 일반 사면만 행사될 가능성도 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복인 오늘 이름값을 하듯 낮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울은 7월 열대야 일수가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요. 올 6월과 7월에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삼복 더위의 정점 중복입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은 여전히 푹푹 찌는 가마솥입니다. 극한 폭염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이열치열. 유명 삼계탕집은 일찍부터 긴 줄로 붐빕니다.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중복에도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가평과 서울 금천구, 정선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고 남부지방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심한 폭염은 당분간 더 이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아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도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은 이미 7월에 역대급 밤 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1일부터 29일 사이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1994년 역대 1위 기록과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같을 땐 최신 날짜를 1위로 하는 만큼 올해가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7월 최다 열대야 기록을 남긴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한 지속적인 열이 축적이 되고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남동풍류로 인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는 공기가 승온이 되는 효과와 더불어 도심을 중심으로는 열섬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6월과 7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1위로 나타나 더위의 기세가 여름 시작부터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폭염 절정기가 끝나지 않아 올여름에 1994년과 2018년, 지난해를 능가하는 새로운 더위 기록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죠.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운을 보탰고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한낮의 열기를 이겨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가 팔팔 끓어오릅니다. 복날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북새통입니다. 뜨끈한 삼계탕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를 입에 넣으니 더위가 한결 가시는 기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또 오늘 또 중복이고 그래서 몸의 보양을 좀 하기 위해서 기운을 좀 살리기 위해서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참 맛있고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 속 물놀이장은 사람 반, 물 반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헤엄도 치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달콤한 수박 한 입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아이들 얼굴엔 시원한 웃음이 번집니다. 밖에 날씨 너무 더운데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워터 슬라이드 타려고 하는데 기대돼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렸고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매일 100여 명씩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누적 환자가 2,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많은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6,000원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주요 극장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기도 했죠.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이 할인권까지 쓰면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극장가는 모처럼 몰려온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평일 오후 영화관에 관객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영화 표값이 7,000원으로 저렴한 문화가 있는 날 중에서도 특히 이례적인 풍경인데
앞서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배포한 6,000원 할인권까지 중복해서 쓰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영화값이 이제 요즘 다 14,000원 하는데 영화데이 할인받고 해가지고 저희 3명 다 1,000원씩 이렇게 결제하고 왔어요. 오늘 문화의 날이어가지고 쿠폰 받으면 1,000원에 영화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판타스틱 4 보러 왔습니다. 문화 할인이 적용되는 시간대 영화는 장르에 크게 관계없이 대부분 좌석이 팔려나가면서 평소처럼 여유롭게 현장에서 영화를 예매하려다가 표가 남은 게 없어 발길을 돌린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극장가도 이 정도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영화 할인권의 관객 유인 효과는 배포 이틀째인 지난 주말부터 조금씩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관객 수는 직전 주보다 20만 명 더 늘어났고 평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8에서 9만 명 수준으로 관객이 늘면서 46%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침체기를 겪던 극장가로선 환영할 일이지만 할인권이 9월 2일까지만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고민으로 남습니다. 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니까 할인권 없었으면 자주 그렇게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극장가의 지속적인 활기를 위해선 찾아보고 싶은 경쟁력 있는 작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우뚝 솟아있죠?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YTN 서울타워가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산 정상에 자리한 YTN 서울타워는 원래 방공용 송전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고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서울의 상징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50년 전 오늘의 서울타워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먼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0살인 서울타워는 1980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북한 전파를 방해하고 우리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입소문을 타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멀리 인천 앞바다는 물론 휴전선 넘어 개성 송악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탁 트인 전망 때문에 준공 뒤 5년이나 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장거리 대포의 타격점이 되고 전망대에서 청와대를 포격할 수 있다며 일반인 출입과 언론 보도를 막은 겁니다. 이후 최신부가 운영하던 서울타워는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타워 하부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탑시는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색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방문객 10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지난 5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50년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남산 곤돌라까지 완성되면 시민과 한층 더 가까운 서울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예, 이 밤에 보는 YTN 서울타워는 멀리서도 알록달록한 빛깔의 미디어 향연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하죠? 네, 또 명동에서 남산을 향하는 새로운 계단길이 생기면서 접근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는 YTN 서울타워의 모습,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 서울타워를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 장비를 위한 구조물을 떼어내고 일자형 탑신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가능해지면서 관광과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YTN 서울타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글 트렌드의 서울타워 검색량도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타워 전망대 방문객은 84만 1000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53만 4000명, 직전해와 비교해 32.5% 증가했습니다.
최근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새로운 계단길, 북측 숲길까지 조성돼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며 명동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적이고 올드한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트렌디한 장소,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장소, 물론 한국의 상징이라는 권위를 지키면서 그런 장소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그런데 이 YTN 서울타워가 최근에 이 세계적인 주목을 또 받기도 했죠. 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 하이라이트마다 등장한 YTN 서울타워의 모습을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걸그룹 헌트릭스가 힘을 모아 세상을 구합니다.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니메이션 속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YTN 서울타워가 등장합니다. 컨셉이나 애니메이션 다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코리아니즘을 다 두셨어요. 이처럼 서울타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에 맞춰 핑크빛으로 물들었고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선 보랏빛 조명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책임졌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렇게 티셔츠 디자인에 애용될 정도로 K컬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We like to visit all the towers around the world, so we've been to several of them, to Dubai and other countries. The view is incredible, very beautiful. We can see that the city is really big and yes, it's really nice and it's a symbol of Seoul. YTN 서울타워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기도 하고 또 도심 속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희영 기자가 YTN 서울타워를 찾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탁 트인 시야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YTN 서울타워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에 제격인 장소입니다. We are seeing the both sides of Seoul, and it's a really good place to see all Seoul, and we really like it.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룬 풍경에 서울과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Here you can actually see like the river and the mountains and see how it's all integrated together, both urban and nature, whereas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see in really any other part of the world, in my opinion. We're from New Zealand, so we got to see which direction New Zealand is in, and it gave us a really good view.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십 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곳을 찾아 향수에 젖기도 하고 수시로 달라지는 꽃과 나무에 새로운 마음도 얻어갑니다. 그 안에서 옛날에 데이트하던 시절의 그 추억도 있고 그 옛날 생각하면서 더러 올라가고 그래요. 새롭죠. 너무 좋고 여기서 저 끝까지 전부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주변의 남산 둘레길과 한옥마을까지 직장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뭐 제 걸음으로 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일하다가 가끔 밖에 봤을 때 남산타워 보이면 뭐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50년 동안 사랑받아온 YTN 서울타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곤돌라가 도입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등 이 하늘에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슈퍼톨이라고 부르는데요. YTN 서울타워를 포함해 지구상 240곳이 넘는 곳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사막의 기적 두바이에 세워진 또 다른 기적 부르즈 칼리파. 첨탑까지 높이가 828m로 일대의 즐비한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단연 위용을 자랑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1889년 완공된 에펠탑도 세계 타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나 돌이 아닌 철로 지어져 건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지금은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펠탑 보수 과정에서 나온 고철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 메달에 들어간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Concerning France, I mean, our main asset is the Eiffel Tower, and we tried and we succeed that they can bring them home gold and Eiffel Tower, which is the best we can do for them. 이 밖에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일컫는 슈퍼톨이 전 세계에 240곳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YTN 서울타워도 그중 하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국의 YTN 서울타워가 있듯이 세계 곳곳에도 그 나라와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나 또 빌딩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파리 그리고 미국 뉴욕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조수연 특파원. 네,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파리는 지금 몇 시인가요? 네, 파리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 자, 뉴욕에는 이승윤 특파원이 나가 있죠? 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로 보이는데 이 YTN 뉴욕 지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가깝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단 2개 애비뉴, 이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자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파리 에펠탑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에펠탑은 1889년 완공된 뒤에 해체 위기를 또 겪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700만 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조수연 특파원 에펠탑의 역사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데요. 지난해에는 150개국에서 63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에펠탑 운영공사 측은 YTN에 올해도 600만에서 70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여름 휴가 성수기인 7, 8월에는 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파리 마르스 광장에 위치한 에펠탑은 1887년 착공돼 2년 만인 1889년에 완공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파리 박람회의 기념물로 세워져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준공 초기엔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철거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를 상징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펠탑은 격자 구조로 이루어진 철골타워로 높이가 330m, 81층 건물에 해당합니다. 관광객을 위해 3개 층이 개방돼 있는데요. 높이 57m의 첫 번째와 116m의 두 번째 층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고 276m 높이의 정상부는 엘리베이터로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파리올림픽 개막식 당시 셀린 디온이 유명 샹송 사랑의 찬가를 열창하며 감동을 선사했는데 그 무대가 바로 에펠탑 2층이었습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상부가 이달 초 한때 폐쇄됐다가 다시 개방됐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오늘 정상부까지 올라가 봤는데 파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에는 야간 조명도 설치돼 밤이 되면 타워가 반짝거리며 파리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펠탑을 한 30년 전에 가봤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멋지고 관광객들도 여전히 많군요. 네, 이번에는 저도 가보고 싶은 뉴욕입니다. 네. 대륙은 다르지만 뉴욕과 서울은 둘 다 잠들지 않는 도시 특유의 활력, 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닮은 곳이 참 많은 도시죠. 그렇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또 YTN 서울타워가 각각 뉴욕하고 서울의 상징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때마다 또 이제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해왔는데요. 이승윤 특파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YTN 서울타워가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높이입니다. 안테나를 포함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는 443m, YTN 서울타워는 남산을 포함하면 480m로 비슷합니다. 연간 방문객 수 역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400만 명, YTN 서울타워가 300만 명 정도로 엇비슷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YTN 서울타워는 각기 다른 대륙에 있지만 도시의 상징이자 문화의 거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YTN 서울타워와 함께 세계 거탑 연맹에 등록돼 있습니다. 1931년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70년까지만 해도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102층 높이와 이 날렵하고 웅장한 아르데코 양식의 외관으로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영화 킹콩,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 YTN 서울타워처럼 수많은 작품에 등장한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꼭대기 조명이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며 특별한 날엔 이 YTN 서울타워와 같은 색 조명을 비추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3월 25일 지구의 날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건물이 함께 소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 월가의 경제력 등 미국 내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제왕의 주를 뜻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불리는데 빌딩 이름부터 뉴욕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 시기에 4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착공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1년 45일 만에 하루에 4.5층씩 올리는 이 기록적인 속도로 완공돼 미국의 기술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1945년 미 육군 B-25 폭격기가 빌딩 79층에 추락해서 14명이 숨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고 매년 20여 차례 정도 벼락을 맞고 있지만 끄떡없습니다. 1981년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됐고 1986년엔 미 국립 역사 기념물로도 지정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단순한 고층 건물을 넘어 미국 그리고 뉴욕의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심한 밤에 에펠탑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멋진 구경을 할 줄이야. 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두 분 특파원 덕분에 잘 봤습니다. 조수연, 이승윤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방학회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여기 오자고 했어요. 여기 재밌어요. 날씨도 좋고요. 애들 바람 좀 쐬주려고. 우리 집도 보이고 높은 빌딩 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서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입니다. 전망대 어른들 어린이 하나요. 하늘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신기하지만 YTN은 서울타워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의 명소로서 이름값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이곳 서울타워는 다시 찾고 싶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북한 태권도의 정수를 보여줬던 태권도 선수들. 가자, 어디를 한번 걸까? 평양보다 이렇게 맑지 못하고 차가 많고 오지럽다 완다. 서울 남산 하늘에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어디 떴나? 남자이 떴지. 그래. 고백해가지고 받아주면은 이쁜 사랑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러 여기 올라왔어요. 서울의 상징인 남산 서울타워. 이제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50주년을 맞은 서울타워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한국 현대사의 변화를 함께하며 늘 자리를 지켜온 서울타워인데요. 지금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유독 서울타워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현장 어떤가요? 네, 지금 제대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YTN 서울타워가 보이시나요? 오늘은 특별히 준공 50주년을 맞아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을 수놓은 빛의 향연에 이곳은 늦은 밤까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반세기 동안 자리를 지켜온 서울의 상징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분홍과 파란빛으로 물든 YTN 서울타워는 오늘 밤 11시까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야경을 선사하는데요. 탑신 상단부에는 YTN 서울타워 준공 50주년 문구가, 하단부에는 서울을 비추다, 세상을 잇다라는 기념 슬로건과 이미지가 함께 상영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노후된 중간 탑신을 철거하고 완전한 일자형으로 새로워진 탑신 전면 투사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975년 방송용 송신탑으로 준공된 YTN 서울타워는 1980년에 시민에 개방되며 서울의 역사를 함께해온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했습니다. 1999년 YTN이 인수한 뒤 YTN 서울타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며 매년 약 8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가 됐는데요. 그럼 오늘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20대 때 여기서 데이트하면서 자물쇠로 이제 사랑 약속 했었는데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생겼고, 그래서 방학 맞이해서 이제 애들도 그거 추억을 되살려주고, 약간 서울을 대표하는 약간 서울의 마스코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계속 이제 서울의 뭐 랜드마크 그런 걸로 남아주면 좋겠고, 뭐 50년 지나서 100년도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YTN은 어제와 오늘 YTN 서울타워 50주년을 맞아 특별 방송체험 기회도 마련했는데요. 방문객들은 낮 동안 앵커석에 앉아 프롬프터로 뉴스 원고를 낭독해보고 방송용 카메라와 YTN 중계차도 체험해보며 방송사의 다양한 역할과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제 5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가 삼성을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이스 폰세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역시 폰세였습니다. 1회 안타 2개를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시속 156km 빠른 공으로 김영욱을 삼진으로 잡고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2회에는 커터와 체인지업을 섞어가며 3타자 모두 삼진. 폰세는 6회까지 안타 6개를 맞았지만 위력적인 투구로 한 점도 주지 않고 시즌 13승째를 따내며 팀의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Yeah, just go out there like I always say, do my best, and I know my team's going to have my back. So we had great defensive plays. We hit the ball very well. We just played all around great baseball again tonight. 하나는 2회 하주석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고 최재훈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3회에는 리베라토와 노시환이 차례로 솔로포를 쏘올렸습니다. 리베라토는 오른쪽 포를 때렸고 노시환은 몬스터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8회 김태현의 솔로포를 더한 한화는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위 LG도 KT를 5대0으로 물리치고 한화와 승차를 2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선발 손주영이 7이닝 무실점, 박건우는 1대0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6회 투런포를 날렸습니다. 롯데 연승은 6경기에서 멈췄습니다. 기아에서 이적한 NC 최원준이 3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시아 투어에 나선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이 계속해서 좋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잔류의 무게를 둔 발언처럼 보이지만 이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들이 홍콩 호텔에 도착합니다.
아시아 대표 선수인 손흥민을 외치는 현지 팬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많은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팀 공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손흥민의 7번 유니폼과 태극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도 동료들과 몸을 풉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놀라운 기록을 남겼고 앞으로도 좋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He's in the squad. He'll train today. So what I'm focusing on is he's a Tottenham player. 이전과 달리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입니다. 미국 프로무대 진출설까지 나돌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We out there in the market. We are aware where we maybe want to strengthen the squad. In general, I'm happy with the squad.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은 홍콩에서 아스널과 런던 더비를 치른 뒤 다음 달 초 서울에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폭염이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면서 더욱 지치는 요즘인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이에 따라 서울은 하루 만에 7월 열대야 일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전 36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무척 덥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로 접어드는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